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현재 이제 제주 대기업에서 한 8년 차로 데이터 사이언스로 지금 재직 중인 사람이고요. 한 지금 회사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이제 LLM 관련된 과제들을 하고 있고, 작년에는 이제 LLM 프로젝트를 진행했었고, 이제 올해부터 단순히 이제 LLM을 뿐만 아니라 이제 흔히 얘기하는 에이전트 관련된 과제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간단하게 설명드리기 전에 현재 이제 LLM 관련된 내용, LLM 같은 기술들이 좀 회사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간략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는 IT 회사는 아니고요. 제조업이다 보니까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공장이 있는 그런 회사인데, 실제 이제 흔히 생각하는 제조업이라고 하면은 다양한 공정들이 있고, 그다음에 보통 이제 이런 뭔가 생산을 하는 그런 일련의 어떤 생산 프로세스들에 대해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어 생각보다 제조업이 여러분 생각하는 뭐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 재직자도 있으겠지만 도메인만 다를 뿐이지 사실 하는 일들은 이제 다른 회사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제품을 생산을 하는 게 주는 업무지만, 그 생산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R&D 같은 개발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특히 뭐 타사나 이제 그런 시장들이 어떻게 그 시장이나 뭐 경쟁사들의 이런 동향 같은 것들도 필요하고, 따라서 이 LLM이라는 기술이 정말 지금 덕재덕소에 쓰이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도 지금 올해부터 이런 각 다양한 분야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실제 생산하고 있는 곳이나 아니면 뭐 이런 뭐 시장 조사하는 마케팅을 하는 이런 부서나, 혹은 뭐 연구 개발하는 곳들, 되게 다양한 부서에서 이런 LLM 에이전트들을 개발해서 업무에 쓰고 있고요. 아마 내년에는 좀 더 이 LLM 에이전트 관련된 내용들이 좀 전사로 많이 확장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현재 저는 이제 다양한 이제 회사 내에 뭐 여러 부서들에게 좀 업무 효율을 위해서 뭐 LLM 에이전트 관련된 과제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단 제조뿐만 아니라 뭐 다른 회사에서도 지금 LLM 관련된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 지인들만 봐도 그냥 일반적인 IT 회사뿐만 아니라 뭐 금융권이나 그 일반적인 제조 회사들, 이런 것들도 다 지금 이제 LLM 관련된 내용들을 어떻게 현장에 적용해서 좀 생산성 향상을 이룰 수 있을까? 꼭 생산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보통 이제 회사 업무들 중에 이런 좀 문서 작업들이 많은데요. 그럼 문서 작업들을 이제 LLM 에이전트를 통해 좀 시간 단축하는 법,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과제가 될 수 있겠고요. 뭐 아니면 이제 어떤 생산을 함에 있어서 다양한 프로세스들이 있는데, 이런 프로세스들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분량 같은 걸 내가 파악을 해야 될 때, 이제 기존 방식들은 그런 분량에 대한 문서들을 다 찾아야 되는데, 이제 LLM 에이전트로 약간 뭐 그러니까 분량 문서들을 이제 어떤 챗봇처럼 만들어서 내가 간단하게 질문을 하면은 산에 있는 문서들을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할 수 있는 뭐 이런 일들도 예시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에서는 거의 LLM 에이전트를 적용하는 일들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좀 쓰이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필연적으로 LLM 에이전트를 이제 뭐 데이터 사이언스나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공부를 해 두시거나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예전처럼 머신러닝, 딥러닝처럼 뭐 다 내가 하나하나 개발하기보다는 잘 되어 있는 이제 뭐 흔히 말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죠. 간단하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시중에 있는 LLM을 잘 쓸 수도 있고, 뭐 요새는 이제 노코드 기반으로도 LLM 에이전트를 개발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뭐 그런 부분 쪽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일단은 뭐 제 소개랑 현재 그냥 회사에서 LLM들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일단 뭐 2시간 정도 짧은 시간 동안 말씀드릴 내용은 간단하게 레그라는 개념과 이런 레그라는 개념이 좀 어떻게 실무에 쓰일 수 있는지, 그리고 뭐 간단한 식습 코드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LM에 대해서 뭐 대부분 많이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LLM의 정의 자체는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해서 뭐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생성하는 인공지능을 말하고요. 뭐 흔한 특징으로는
뭐 대규모의 학습, 그러니까 정말 이제 뭐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라고 하죠. 예전에 뭐 정말 몇십억, 뭐 그게 몇십억 개의 데이터를 충분히 엄청 많은 데이터를 학습한 이런 모델이고, 그리고 단순히 이제 뭐 LLM이란 모델 하나로 뭐 정보 검색이나 지식 기반 답변, 뭐 분류 및 생성, 질의 응답 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 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LLM이라는 것이 단순히 키워드 매핑으로 어떤 답변을 해주는 게 아니라, 결국 내가 한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이제 할지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단어들에 대해,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높은 뭐 키워드 혹은 단어들을 바탕으로 대답을 해주는 거라, 결국에는 확률과 통계 기반으로 어떤 질문 혹은 뭐 문맥에 맞는 자연스러운 문장을 생성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구조는 질문이 들어오면은 뭐 흔히 말하는 프롬프트가 뭐 LLM한테 뭐 예를 들어 뭐 너는 뭐 어떤 유능한 전문가야라고 하고, 너는 이런 이런 일을 수행할 거라는 어떤 지시를 해주는 거죠. 그럼 지시에 따라서 그 사용자의 질문이 이제 LLM에 같이 들어가게 되고, 그럼 이 LLM은 사용자가 입력한 질문과 프롬프트에 따라 답변을 해주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일반적인 LLM의 기본 질의 응답 구조고요. LLM의 종류를 굳이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겠지만 뭐 GPT-4, 뭐 클로드, 제미나이, 뭐 그록 같은 이제 저희가 많이 쓰는 것들이 이제 뭐 사용 모델이라고 불려주고요. 이제 오픈 소스 모델은 뭐 라마, 딥시, QN, 뭐 코이어 같은 모델을 말합니다. 그래서 GPT-4나 클로드나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뭐 무료 버전도 있지만 이제 보통 이제 유료로 쓰시는 분들도 많을 테고요. 뭐 일반적인 오픈 소스 모델은 주로 회사에서 많이 씁니다. 그 이유로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GPT-4나 클로드나 제미나이는 이제 따로 저희가 이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사내에서 쓰려면은 결국 그 질문하고 이런 어떤 문서를 올리는 것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회사는 보안 문서일 텐데, 이제 이런 사용 모델을 쓰게 되면 결국 API를 통해서 내가 한 질문들과 이제 어떤 내가 만약 문서를 올리게 되면은 이제 그 정보들이 사실 이제 API 통해서 외부로 이제 그러니까 회사가 아닌 밖으로 유출되는 거기 때문에, 좀 사내에서는 좀 GPT-4나 클로드나 제미나이를 쓰는 것이 좀 지향되고 있고요. 보통 회사에서 LLM 관련된 뭐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내가 직접 만든다 하면은 보통 라마나 딥시, QN 계열의 오픈 소스 모델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레그라는 것이 어떤 건지 말씀드리면은, 뭐 레그의 이제 뜻을 말씀드리면은 뭐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에서 이제 기존의 LLM 답변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좀 이제 외부 문서들을 통해서 내 질문과 관련 있는 이제 문서들을 이제 LLM의 컨텍스트에 넣어준 뒤 답변을 생성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이제 LLM의 가장 기본적인 질의 구조는 질문이 들어오면은 이제 프롬프트와 함께 LLM이 들어가서 답변을 하는 구조인데요. 레그 같은 경우에는 이 단순 프롬프트 외에도 내가 어떤 이제 문서를 이제 인덱싱 해놓고, 그럼 그 어떤 이제 문서 DB가 이제 잘 이제 적재되어 있다고 하면은 질문에 대해서 내가 이제 그 문서 DB에서 그 벡터 DB라고 했습니다. 벡터 DB에서 그 그러니까 질문의 의도에 맞는 가장 유사한 이런 뭐 문맥들을 갖고 와서 그 문맥들을 함께 LLM의 컨텍스트에 넣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레그가 왜 필요하냐라고 말씀드리면은, 흔히 말하는 LLM의 가장 큰 단점은 이제 흔히 말하는 할루시네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결국 이제 LLM이라고 하는 건 결국 생성형 모델이고, 그리고 이제 확률 모델로서 사용자가 이제 입력한 질문에 대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질문에 대해서 이 LLM이 그 질문에 가장 알맞은 답변을 기존에 그런 학습했던 데이터를 바탕으로 답변을 해주는 건데, 만약에 이 내가 사용자가 한 질문이 그 LLM에 학습하지 않은 데이터일 수 있는 가장 지식 컷오프에 대한 이슈가 가장 큽니다. 예를 들어서 뭐 LLM도 이제 각각 모델마다 학습한 기간이 있을 텐데, 그 학습했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2025년 12월 17일에 대한 어떤 최신 정보를 알고 싶은데, 그 정보들은 LLM 모델은 학습하고 있지 않겠죠. 그러면은 내가 이제 가장 최신 정보를 이제 LLM에 물어봐도 일단 LLM은 생성 모델이기 때문에 그럴듯한 답변을 하지만 실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환각이라고 표현하면 hallucination의 특징이라 말하고요. 그래서 혹은 최신 정보가 아니더라도 이제 LLM이 아무리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을 했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어떤 이런 회사의 지식 같은 정보들은 알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만약에 저 회사에 대한 정보를 LLM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그 LLM이 알고 있는 학습한 지식으로 그럴듯하게 답변을 하지만 그 답변 자체가 사실은 정확하진 않겠죠. 그래서 이런 지식 컷오프의 문제와 기업과 기관 내부 도메인 지식 반영 불가, 그리고 뭐 실시간 정보 및 최신 이벤트 반영 필요, 그리고 이제 지식의 불분한 출처. 결국은 이런 단순히 LLM을 단독으로 썼을 때는 이런 뭐 LLM이 학습하지 않았던 데이터나 아니면 실시간 정보나 뭐 기업 어떤 기관 특정 좀 비밀 어떤 문서들에 대한 도메인 지식은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LLM을 단독으로 썼을 때는 이러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럼 이런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LLM을 파인 튜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학습을 시킬 수 있는데 사실 파인 튜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실제로도 그 LLM 저희도 이제 사내에서 오픈 소스 모델을 쓰지만 그 오픈 소스 모델을 이제 그걸 LLM 그러니까 이제 그 GPU 서버에 띄우는데도 결국 자원이 필요한데, 그걸 학습하기 위해서는 이제 단순히 이게 추론하는 GPU 이제 서버보다도 학습에 필요한 어떤 더 GPU 자원도 더 많이 필요한 거고, 또한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정제된 데이터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파인 튜닝을 하는 게 생각보다 어 실제 업무에서는 많이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면 데이터도 많이 정제를 해야 되고, 그 GPU 데이터를 아무리 잘 모았더라 할지라도 학습시키기 위한 충분한 GPU 자원이 있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GPU가 이제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적인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LLM을 뭐 파인 튜닝하는 방법들보다는 좀 RAG 래그라고 하는 기술이 많이 필요하다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레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그럼 레그에 대해서 가장 기본에 대해 말씀드리면은 뭐 나이브 레그라고 하고 얘기는, 혹은 뭐 바닐라 레그, 베이직 레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레그의 뜻은 그냥 가장 단순한 형태의 레그를 말합니다. 그래서 레그의 조건은 뭐 한 번만 검색을 한다, 뭐 벡터 유서도만 사용을 한다, 이제 검색된 첨크를 컨텍스트에 넣는다, 뭐 레그 관련된 다양한 오타가 있는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가장 기본적인 레그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레그의 이런 프로세스들은 이제 문서가 있어야겠죠. 내가 문서를 불러오고 그럼 그 문서를 이제 청킹하다. 결국에는 문서를 이제 자른다는 표현이에요. 문서를 청킹, 결국에는 좀 자른다. 그리고 그 자른 문서를 임베딩 모델을 가져와서 임베딩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벡터 디귿에 저장을 한 다음에, 그럼 이제 내가 그 이후에 사용자의 질문도 똑같이 임베딩 모델이 있으면은 그 질문도 이제 임베딩이 되겠죠. 그러면은 사용자의 임베딩된 질문과 학습판이 아니라 내가 이제 갖고 온 이제 어떤 벡터 DB, 그러니까 내가 만든 벡터 DB, 내가 이제 로드한 문서를 통해 벡터 DB 만들었으면은 이 벡터 DB에도 각각 문서들이 임베딩이 되어 있으니 이 질문과 이제 문서들 간에 어떻게 보면 유사도 기반으로 질문에 가장 이제 유사한 문서들을 갖고 오는 걸 리트리버를 하고요. 그러면은 사용자의 질문과 이 리트리버된 어떤 문맥들이 이제 프롬프트와 함께 LLM 컨텍스트에 들어감으로써 답변을 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단계는 인덱싱입니다. 그래서 인덱싱은 선택된 데이터 소스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작업으로서 주요 작업은 뭐 PDF, 워드, 엑셀, 마크다운, HTML, 뭐 기타 등등의 어떤 문서 형태가 있고요. 보통은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PDF랑 뭐 워드랑 엑셀 정도를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회사에서도 PDF 혹은 PPT, 그다음에 워드, 뭐 엑셀, CSV 뭐 이런 데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해당 문서들을 바탕으로 이제 레그를 하고 있고요.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PPT 같은 문서를 기본적으로 PDF로 변환시킨 다음에 그 PDF를 마크다운 형태로 바꿔서 이제 LLM에 넣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뭐 LLM을 보통 이제 레그를 한 달 했었을 때는 크게 뭐 랭체인 기반의 레그를 쓸 수도 있고 뭐 라마 인덱스 기반의 레그를 쓸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랭체인 기반으로 일단 저도 쓰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좀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제 뭐 랭체인을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뭐 이런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문서를 다룰 수 있는 로더들이 이미 다 함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PDF를 이 PDF 파일 로드한 로더, 뭐 CSV 파일을 로드한 로더, 그다음에 HTML, JSON 텍스트, 뭐 특정 경로 아니면 웹 문서 등등의 이제 인덱스 그 등등의 문서를 로딩하는 다양한 함수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함수들은 다 동일하게 이제 랭체인의 도큐먼트라는 객체로 생성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엔 청킹입니다. 이제 청킹이라는 거는 텍스트를 작은 단위로 나누는 과정인데요. 일단 문서 같은 경우에는 문서마다 특징이 다르겠지만 보통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워드 한 페이지라고 하면은 보통 워드 한 페이지에도 몇백 개의 문자들이 있겠죠. 근데 그 문자들을 한 번에 넣는 게 아니라 그 문자들을 좀 관리하기 편하게 이제 조각들로 분할한다 해서 그걸 청킹이라고 하고, 청킹의 필요성은 좀 효율적인 정보 검색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그래서 문맥을 유지하면 텍스트를 처리할 수 있고, 특히나 이제 LLM이 좀 처리하기 적합한 크기로 문서를 분할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LLM 같은 경우에도 LLM 모델마다 이제 그 각각 이제 LLM에 한 번에 입력할 수 있는 컨텍스트 사이즈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라마 같은 모델이라 예를 하면은 뭐 라마 8B 모델이 있겠고 뭐 70B 모델이 있겠고 그 이상의 모델이 있는데, 그 빌런에 대한 숫자가 커질수록 당연히 LLM이 한 번에 입력받을 수 있는 컨텍스트의 크기가 커집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은 내가 너무 많은 양의 컨텍스트를 넣으면은 그 LLM이 좀 감당하지 못하는 양의 컨텍스트라고 하면은 이제 LLM한테는 맥스토크 에러라는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LLM한테도 한 번에 입력할 수 있는 컨텍스트 용량은 정해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때 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리 큰 문서가 있다 하더라도 뭐 그 문서를 한 번에 넣을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LLM이 처리하기 적합한 크기로 문서를 분할한다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청킹 같은 경우에도 뭐 리커시브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 뭐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 뭐 토큰 텍스트 스플리터, 시멘틱 청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이제 청킹 방법이 있고요. 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리커시브 캐릭터 텍스트 스플릿과 뭐 시멘틱 청킹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내용들은 앞에 이제 설명했던 청킹 방식에 대한 어떤 시각화고요. 네.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이런 어떤 문맥의 어떤 의미론적을 파악해서 청킹하는 시멘틱 청킹과 이 리커시브 청킹이라는 방법을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으로 인베인입니다. 우리가 지금 문서에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문자들은 정말 다 스트링인데요. 그럼 그런 문자들을 이제 텍스트 데이터를 이제 숫자로 바꿔줘야지 그 숫자를 바탕으로 이제 LLM이 이해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 문서와 문장, 뭐 단어의 텍스트 데이터를 어떤 고차원의 수치 벡터로 변하는 과정을 인베딩이라고 하고, 이때도 인베딩을 거쳐서 이 텍스트들의 어떤 의미와 문맥 정보들을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전 학습된 인베딩 모델을 사용하는데요. 흔히 많이 쓰는 게 오픈AI 인베딩과 뭐 BGM3 혹은 멀티링글 E5라는 이런 인베딩 모델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인베딩에 관해서는 흔히 말하는 뭐 덴스 벡터와 스파르스 벡터라는 뜻이 있는데, 뭐 이 인베딩 한다고 하는 건 의미는 보통 이 덴스 벡터라고 말하죠. 스파르스 벡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예를 들어 가장 간단한 이제 원합 벡터라는 것처럼 각 단어마다 뭐 그 문장에 그 단어가 있냐 없냐를 뭐 0과 1로 표현한 뭐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베딩 같은 경우에는 뭐 덴스 벡터라고 표현을 하고, 이때 이 벡터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이 텍스트를 수치 벡터로 변화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게 저희가 이제 인베딩을 쓰는 게 이 텍스트 의미와 문맥 정보를 포함하는 과정을 인베딩을 했고, 이때 이 결국에 텍스트를 이 숫자로 변환하는 건데, 이 벡터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이 제가 텍스트를 수치 벡터로 변하는 일반적인 과정이고, 흔히 말하는 이 스파르스 벡터라는 이제 뭐 원합 인코딩이라는 방법이라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방금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인베딩 과정에서는 이 벡터레이션 방법이 아니라 이 덴스 벡터라고 하는 어떤 인베딩 모델을 가지고 어떤 이 문자들의 어떤 문맥적인 의미들을 다 고려해서 수치화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베딩의 필요성은 이제 결국 텍스트를 수치화로 변환해서 기계가 이해하도록 하고, 이런 벡터 근간의 미서도 계산을 통해서 각각의 의미론적
내용을 포함해서 문맥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오픈의 임베딩과 뭐 E5 라지, BGMS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벡터 스토어 그럼 이제 벡터를 이제 만들었으면은 특정 뭐 데이터베이스에 넣어야 될 텐데요. 뭐 이거를 흔히 뭐 벡터 DB를 만들었다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제 벡터 DB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이제 뭐 크로마, 파이스, 파인콘, 큐드란트, 엘라스터치 등등의 방법들이 등등의 다양한 이제 벡터 DB들이 있고요. 뭐 가장 많이 쓰는 게 뭐 크로마나 밀버스, 뭐 파인콘, 뭐 파이스 이런 걸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뭐 밀버스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엘라스터치 같은 경우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벡터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히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는 뭐 이제 정확한 키워드 매칭을 통해서 데이터를 검색하는 특징이 있고, 여기서 레그를 위해서 말하는 벡터 스토어는 좀 벡터 간의 유사성, 그러니까 이미 그 임베딩 모델을 통해서 임베딩된, 그러니까 텍스트를 임베딩된 벡터들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데이터 검색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벡터 스토어를 만들어 보시면은 그 벡터 스토어 안에 이제 유사도 검색할 수 있는 어떤 메소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사도 그 검색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그래서 이 벡터 스토어 안에서도 내가 질문을 하면은 그 질문에 대해서 가장 어떤 내가 이제 벡터 스토어 안에 있는 문서 혹은 문자들 중에 텍스트 혹은 문서들 중에 어떤 텍스트 혹은 문서가 제일 유사한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벡터 스토어가 있다. 그래서 뭐 크로마나 파이스, 뭐 파인콘, 엘라스티서치, 뭐 밀버스 뭐 이런 종류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모식도가 가장 이 레그라고 하는 이 기술에 대해서 가장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형태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맨 처음 봤던 어떤 LLM, 그냥 기본적인 LLM 질의응답은 질문에 대해서 이제 프롬프트가 있고 그 프롬프트를 그냥 LLM에 넣어서 답변하는 구조였는데요. 이 질문을 할 때 바로 프롬프트가 가는 게 아니라 그 리트리버라고 하는 이 벡터 DB를 통해서, 이 벡터 DB는 아까 저희가 전에 설명드렸던 문서를 인덱싱하고 임베딩을 해서 벡터 스토어를 만들었고, 그 벡터 스토어로부터 그 사용자의 질문으로부터 가장 이제 쉽게 말하면 검색기죠. 뭐 가장 유사한 내용들을 찾는 거고, 그 내용들이 질문과 어떤 내가 이제 뭐 이 프롬프트 안에 단일 질문 말고 LLM한테 어떤 인스트럭션을 주는 내용도 있겠죠. 아까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너는 뭐 주어진 컨텍스트를 통해서 뭐 훌륭하게 뭐 답변을 하는 어시스턴트야. 뭐 답변 형태는 뭐 어떻게 해주고, 뭐 너가 모르겠으면 모르겠다 대답을 해라는 식으로 가이드를 줄 수 있겠죠. 그런 지침과 함께 이 리트리버를 통해서 나온 사용자의 질문에 대한, 그리고 사용자의 질문과 내가 지금 구축해 놓은 벡터 DB 안에서 가장 유사한 텍스트가 컨텍스트에 들어가겠죠. 네. 그러면은 이 구조에서 리트리버가 되는 과정은 간단합니다. 저희가 이제 후에 시스 코드를 보겠지만 그 벡터 스토어를 만들고 나면은 그 as retriever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as retriever라고 해주면은 그 리트리버를 바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리트리버라고 하면은 그 벡터 스토어가 이제 리트리버로 변환이 된 거고, 그 리트리버의 역할은 사용자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뭐 유서도 검색인데, 유서도 검색도 방법이 뭐 MMR 방식, 뭐 시밀러 디스코 스레스홀드 뭐 이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뭐 시뮬테스커치처럼. 그러면은 이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질문에 대해서 가장 유사한 이제 뭐 내가 유사한 어떤 문서들 혹은 텍스트를 갖고 오는 역할을 하겠죠. 원래 리트리버라는 뜻이 이제 뭐 갖고 온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구축해 놓은 그 내가 문서들 인덱싱해서 벡터 DB를 구축해 놓고 그 벡터 DB에서 질문에 가장 유사한 문맥을 갖고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MMR과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뭐 MMR 방식은 이제 뭐 문맥의 유사성과 다양성을 고려한다는 특징으로 좀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 아르규먼트의 뜻은 뭐 내가 이제 질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0개의 문서를 찾고 그 다음에서 최종적으로 2개를 반하는 형태이고요. 뭐 Similarity Score Threshold는 이제 사용자의 질문과 이제 그 사용자의 질문과 그다음에 이제 임베딩된 문서 간의 유사성을 판단하는데, 그 유사도가 특정 임계치를 넘는 문서들만 갖고 와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뮬러리티 스코어의 특징은 이 스트레스홀드에 따라서
질문에 대해서 아예 리트리버 된 결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위에 이 MMR 방식 형태는 어쨌든 질문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두 건의 이제 그 두 건의 그 문맥을 갖고 오게 되거든요. 두 건의 이제 문맥을 갖고 두 건의 이제 뭐 문맥이라고 표현하지만 두 건의 컨텍스트를 하겠습니다. 뭐 두 건의 컨텍스트 혹은 뭐 두 건의 문서 텍스트. 그 내가 이제 임베딩을 내가 했었을 때 결국 청킹 사이즈만큼의 어떤 문맥이 있을 텐데 그럼 그 문맥이 무조건 두 건은 봐야 되는 건데 이 시뮬러리티 스코어 스레솔드는 질문에 대해서 만약에 그 질문 자체도 리트리버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제 벡터 DB를 만들었을 때 그 벡터 DB의 문서와 내가 질문한 내용이 아예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시뮬레이트 스코어가 너무 높게 설정돼 있다면은 아예 이 스코어 스레솔드 넘지 못하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아예 문서를 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이 부분은 사용하실 때 이 숫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스코어 스레솔드에 따라서 어, 문서가 반하지 않을 수 있다 정도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트리버도 굉장히 많은 다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벡터 스토어 리트리버를 하면은 그냥 이제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그러니까 벡터 DB를 그냥 이제 as 리트리버 메소드를 통해서 만드는 건데 많이 쓰는 것도 이제 앙상블 리트리버에서 그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전에 벡터 DB는 덴스 벡터를 쓴다 했지만 그 스파르스 벡터라고 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텍스트를 뭐 키워드 기반으로 수치화해 놓은 그 예전에 전통적인 어떤 텍스트를 수치화하는 방법들인 이런 스파르스 임베딩이라고 하는 방법을 그 덴스 임베딩, 뭐 덴스 벡터와 같이 쓰는 방법을 말하고요. 뭐 롱 컨텍스트 리오더는 이제 LLM 같은 경우의 LLM의 좀 그러니까 특징 중에 이제 LLM 컨텍스트가 좀 길어지면은 이게 약간 만약에 내가 알고 싶은 내용이 컨텍스트 중간에 있는데 그 컨텍스트가 너무 긴다 했었을 때는 그 LLM이 너무 긴 컨텍스트 안에서는 그 가운데 있는 정보를 잘 파악하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레그를 할 때 이런 LLM에 넣는 컨텍스트의 순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컨텍스트의 순서를 조정하는 방법, 그리고 뭐 파렌트 도큐먼트 리트리버에서 뭐 청크들을 이게 작게 작게 검색한 후에 그러니까 작게 더 잘라서 검색을 하고 그다음에 원래 전체 문서를 봐한 리트리버, 그다음에 멀티쿼리 리트리버, 멀티벡터 리트리버, 뭐 셀프코 리트리버 등등의 되게 다양한 리트리버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려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갖고 있는 문서들 특징에 따라서 좀 레그도 어떤 작업을 하고 싶으냐에 따라서 그날 일반적인 벡터 스토어 리트리버로는 그 한계가 올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뭐 다양한 방법들을 써볼 수 있다 정도까지 해도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이제 프롬프트를 자세하게 나타내는 도식도입니다. 이 인스트럭션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제가 처음 말씀한 것처럼 그 LLM한테 어떤 지시를 주는 거죠. 너가 어떤 식을 하라고. 그다음에 퀘스천 들어갈 테고 컨텍스트라고 하면은 뭐 일반적으로 뭐 레그가 들어간다면은 그럼 벡터 DB를 통해서 질문에 가장 유사한 어떤 문서들 들어오는 자리를 컨텍스트라고 할 테고 그다음에는 뭐 경우에 따라서 그 이전 대화의 이력들과 그리고 좀 이제 퓨샷 프롬프트라고 해서 약간 프롬프트를 쓸 때도 그 프롬프트에 어떤 질문과 답변의 예시를 몇 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그샘플을 쓸 수 있고 이거에 조금 자세한 예시를 옆에 이런 캡처 화면인데요. 실제 렌체에는 이제 프롬프트 템플릿이라는 함수를 썼을 때 이게 인스트럭션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너는 이제 뭐 QA 작업을 하는 어시스턴트고 이 리트리브드 컨텍스트에 따라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라. 만약에 너가 답변을 그러니까 뭐 답을 잘 모르겠으면은 모르겠다 답변을 해라. 그리고 답변 한국어라. 이런 부분이 인스트럭션 되겠죠. 뭐 그 다음에는 뭐 컨텍스트 퀘스천 앤서인데 뭐 여기에 내가 또 다른 의도가 있다고 하면은 어떤 챗 히스토리와 푸샷 이그샘플이 여기 상황 가운데 들어올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프롬프트 구성은 다음처럼 진행을 한다. 뭐 프롬프트 구성도 뭐 이제 랭체 안에서 프롬프트 템플릿, 뭐 챗 프롬프트 템플릿, 뭐 퓨처 프롬프트 템플릿 뭐 이런 방법이 있고요. 또 이제 프롬프트 같은 경우도
아예 사용자들이 이렇게 각각의 태스크에 따라 좀 프롬프트를 예시들을 특정 허브에다가 저장을 해 놓은 게 있는데 그런 특정 허브에 있는 프롬프트들도 실제 갖고 올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응답은 간단하게 이 프롬프트를 LLM에 넣고 답변하는 과정이 됐죠. 그래서 랭체인에선 다양한 모델을 지원하고 이거를 보통 회사에서 쓴다고 하면은 이런 사용 모델은 좀 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허깅 페이스에 있는 이런 오픈 소스 모델을 쓰는 게 네 가장 어떻게 보면은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실제로 이제 보통 회사마다 보안이 다 있는데 이런 사용 모델을 쓰는 거는 만약에 내가 하고 있는 작업이 우리 회사 문서와 상관없는 내용이라고 하는 사회 어떤 그러니까 누구나 알 수 있는 어떤 사회 문서들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런 사용 모델을 쓰는 게 되게 파워풀하죠. GPT-4나 뭐 클로드나 제너를 쓰는 게 이런 오픈 소스 모델보다도 더 강력하지만 회사에서 쓴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요런 모델들은 회사 내 문서들을 사용 모델을 올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오픈 소스 모델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앞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의 이제 실제 도식화를 한 건데 그래서 문서를 다시 설명드리면은 문서를 로드하고 그다음에 분할 청킹하고 이제 임베딩 모델을 통해서 임베딩을 해서 벡터 DB를 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결국에 이제 저희가 말하는 이거 오타가 있네요. 네네. 이 저희가 말하는 이제 리트리버 그러니까 레그 파이프라인에서 리트리버과 제너리스트가 결국에 이 벡터 DB를 통해서 제 질문에 따라서 어떠한 문서가 가장 유사한지 리트리버를 되고 그 리트리버 된 컨텍스트가 이제 프롬프트와 같이 들어가서 이제 LLM을 통해 답변하는 과정을 이제 제너레이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트리버 되고 제너레이션 되는 과정을 저희가 레그 파이프라인이라고 말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간단한 레그 파이프라인인데요. 그럼 당연하게도 이런 일반적인 레그 파이프라인으로는 당연히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나이브 레그의 한계가 명확한데요. 일단은 이런 청크 사이즈에 따라서도 약간 결국 청크 사이즈가 고정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청킹을 하게 되면은. 근데 그런 청크 사이즈가 고정되게 되면은 만약에 내가 PDF마다 사실 다 형태가 같으면 좋겠지만 형태가 상이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PDF는 10페이지고 어떤 PDF는 20페이지고 그 안에 텍스트들도 약간 구조가 다를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아무리 내가 그 문서들을 다 EDA를 통해서 '아 이 문서의 청크 사이즈는 뭐 평균적으로 얼마를 하면 되겠네.'라고 생각을 해도 문맥이 잘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문맥이 잘리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LLM한테 그 실제 전체에 대한 콘텍스트가 내가 512로 안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특정 문서에서 내가 512만큼 512의 길이만큼 잘랐는데 어떤 문장은 되게 길어요. 그러니까 그 문장은 잘리면 안 돼. 근데 그런 게 잘린 케이스가 많다고 하면은 청크 사이즈에 따라서 좀 문맥이 잘리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파렌트 도큐먼트 리트리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좀 해결할 수 있겠다와 그다음에 단일 벡터 검색에 한계가 있는데 이런 어떤 특정 간단한 질문에 대해서는 내가 의도한 거는 뭐 2025년이라는 그러니까 2025년이라는 내용이 되게 중요한데 내가 갖고 있는 문서에 대해서는 이 연차 정수에 꽂혀서 뭐 과거 데이터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단순히 댄스 벡터로만 하는 게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댄스 벡터와 이제 BM25라는 게 BM25가 좀 키트 기반의 인베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우리가 인베딩 모델이 댄스 벡터라고 하면은 이 스파르스 벡터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 스파르스 벡터까지 같이 고려한 하이브리드 서치 인베딩 그러니까 이걸 또 인베딩 리트리버 앙상블 리트리버라고 하는 뭐 하이브리드 서치를 쓸 수 있겠다. 그다음에 이런 뭐 쿼리 도큐먼트 미스매치라고 해서 이제 사용자의 질문에 있는데 좀 문서 내가 이제 그 가장 유사한 문서가 이 사용자의 내가 생각하는 의도와 다른 문서가 이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사용자가 어떻게 질문하냐라는 것도 있겠지만 이 문서가 갖고 있는 특징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게 이 유사도 기반 그러니까 단순 유사도 기반으로만 질문과 문서를 매칭해서 갖고 오는 게 정확도 자체가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 하이드라는 방법인데 이 하이드라는 방법이 쿼리와 도큐먼트를 매칭하는 게 아니라
도큐먼트와 도큐먼트를 매칭하자라는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편할 개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용자의 질문에 대해서 가상의 도큐먼트를 만든 다음에 그 도큐먼트와 내가 이제 벡터DB에 있는 도큐먼트들을 가지고 이제 그 도큐먼트 유저를 통해서 이제 레그를 하는 방식입니다. 혹은 생각보다 사람들이 질문을 좀 이렇게 자세하게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저도 이런 레그 기반의 에이전트를 만들다 보면은 생각보다 사람들이 에이전트의 목적이 있을 텐데 되게 단어로 질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을 좀 상세하게 안 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질문 자체도 내가 레그를 만들었을 때는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하겠지라고 해서 레그를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의 질문 자체가 내가 생각한 좀 질문의 어떤 수준과 다를 수 있어요. 정말 간단 예시로 그냥 단어만 쓰는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쿼리 자체를 좀 풍부한 표현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사내 제도 관련된 레그를 만들었는데 그러면은 내가 생각한 첫 번째 의도는 막 "우리 회사의 어떤 휴가 규정을 알려줘."라고 하는 그런 풀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은 "휴가 규정."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그런 뭐 휴가 규정에 대해서 규정이 아니라 그냥 휴가에라는 키워드에 꽂혀서 리트리버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의 질문을 좀 더 풍부하게 다른 식으로 변형하는 뭐 멀티 쿼리 리트리버나 뭐 레그 퓨전 같은 방법을 쓸 수 있겠습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생각보다 그 아까 이제 리트리버를 했었을 때 결국에는 MMR 방식은 무조건 몇 개의 뭐 내가 만약에 fetch k가 뭐 10으로 해놓고 k를 5를 쓰면은 그 뜻이 그 질문에 따라서 이제 10개의 문서를 10개의 문서 중에 5개의 문서를 갖고 오는 건데 생각보다 그 5개의 문서들 중에서도 그 질문에 대해서 노이즈가 껴있는 컨텍스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엔 그 5개에 대한 문서들이 LLM에 다 들어갈 텐데 그럼 LLM한테는 실제 질문과 상관없는 컨텍스트 그러면은 LLM에서 노이즈가 들어오는 거겠죠?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 리랭킹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한번 리트리버를 거친 컨텍스트를 한 번 더 압축하는 그런 방법을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스트 인더 미들이라서 이게 또 되게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LLM이 그러니까 저희도 사람도 만약에 되게 문장이 길 때 예를 들어 논문할 때 논문 저도 막 논문 읽었을 때 가끔 막 귀찮을 때 그냥 맨 앞에 있는 앱스트랙트랑 그 마지막에 그런 컨클루전만 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앱스트랙트와 이제 컨클루전만 봐도 대강 이 논문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구나 정도를 간단히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알고 싶은 정보는 보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 LLM도 뭔가 너무 긴 컨텍스트가 한 번에 들어오면은 사용자의 질문에 대해서 내가 실제로 한 질문은 그 컨텍스트의 중간에 있는 내용인데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을 LLM이 무시하는 경향입니다. 그냥 사람처럼 앞과 뒤만 보고 그냥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현상을 로스트 인 더 미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뭐 컨텍스추얼 컴프레션이라고 해서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은 문서에 앞뒤 배치를 해야 된다. 네. 그리고 뭐 그 다음에는 뭐 좀 환각이나 근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좀 검색된 문서에 오면 내용도 좀 이제 LLM을 지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셀프 레그랑 퀄리티 레그라는 방법을 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뭐 좀 사실 저는 요 부분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회사에서는 PDF가 텍스트만 있는 게 아니에요. 텍스트만 있기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이제 쉽게 말하는 이미지와 테이블 텍스트가 섞여 있는데 이제 만약에 텍스트만 쓸 수 있는 그런 LLM 같은 경우에는 이런 PDF 안에 이미지나 테이블 정보를 추출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텍스트 기반 LLM은 그걸 당연하게 정보를 알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멀티모럴 레이어가 필요하다. 라고 그래서 멀티모럴 레그라고 해서 이제 보통 요새 비전인을 포함하는 이제 LLM들을 쓸 수가 있어요. 제가 뭐 Q&A 비전 뭐 인턴비에 3점을 썼지만 뭐 여러분 잘 아시는 GPT-4 같은 모델도 비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멀티모델 기반으로 레그를 할 수 있는 걸로 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빠르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러한 나이브 렉의 한계가 있고 요런 부분들은 이런 어드밴스드 렉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이제 제가 설명드린 거에 대해서 그런 설명으로
이런 뭐 검제 실제 내가 5개의 어떤 리트리버된 컨텍스트를 갖고 왔는데 실제로는 질문에 따라서 내가 질문에 대해서 좀 상관없는 어떤 도큐먼트가 리트리버 됐으면은 이게 LLM한테는 당연히 성능 저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까 이제 뭐 리랭킹이라는 방법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나이브 레그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한 것처럼 뭐 이런 이슈가 가장 크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이브 레그의 한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상 좀 빠르게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인덱싱 하는 경우에도 어떤 방법론들이 있고 그 프리 리트리버를 하는 그러니까 질문 자체를 변형시킨 걸 프리 리트리버로 말합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질문을 그 LLM 레그 파이프라인의 의도에 맞게끔 바꾸는 것들을 프리 리트리버로. 그래서 저희도 쿼리 리라이트를 되게 많이 씁니다. 사용자들의 질문을 되게 좀 그 에이전트 저도 지금 에이전트를 만들고 있는데 그 에이전트의 의도와 되게 사용자들이 질문이 되게 좀 상충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리라이트를 에이전트의 페르소나에 맞게 리라이트하는 거 많이 쓰고요. 리트리버 같은 경우도 그냥 벡터 스토어 리트리버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이 내용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벡터 스토어 리트리버 쓰는 게 아니라 이런 다양한 기법들을 씀으로써 좀 해결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이제 포스트 리트리버리 아까 이제 뭐 요런 노이즈가 껴있는 경우를 이제 압축해서 좀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런 걸 리랭커라는 방식으로 좀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인덱싱이나 프리 리트리버, 리트리버, 포스트 리트리버로 이런 나이브 랩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질문이 하나 있는데 업스테이지 네 그쵸. 업스테이지 도큐먼트 파서로 파싱하고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제가 저 부분이 말씀 안 드린 게 어 회사에서 그러니까 이게 결국 업스테이지 도큐먼트 파서도 이제 API를 쓰는 건데 저희 사내에서는 쓸 수가 없어 가지고 결국은 저희가 사실 사내에서는 보안이 좀 있는 회사들은 API를 쓰는 게 좀 사내 문서가 결국 유출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용을 투자해서 아예 사내에 쓸 수 있게끔 구축을 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업스테이지 도큐먼트 파서를 쓰면은 사실 이제 멀티모달 레그가 아니어도 이런 문서 안에 있는 뭐 테이블이나 이미지들을 다 바로 변환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파싱하고 쓰면 좋긴 한데 어 좀 저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업스테이지 파서를 쓰고 싶어도 산에서 쓸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는 따로 멀티모달로 다 동일해요. 그러니까 그거에는 업스테이지 도큐먼트 파서처럼 이제 멀티모달 기반으로 PDF에서 테이블과 이미지 정보를 다 텍스트로 변환해서 파싱하는 그런 파서를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네. 다시 들어가서 그래서 뭐 인덱싱하는 것들은 뭐 메타데이터 결국 이제 PDF 안에도 다양한 메타데이터가 있는데요. 그래서 메타데이터들 정보를 좀 활용하는 방법들을 쓸 수 있고요. 그 청킹 같은 경우도 뭐 이제 리커시브 캐릭터 스프릿 말고도 뭐 시멘틱 청킹이나 뭐 퍼렌트 도큐먼트 리트리버처럼 뭐 작은 청크 단위를 임베딩해서 한 후에 좀 리트리버 단계에서는 그 청킹 작은 청크를 포함하고 있는 큰 텍스트, 뭐 큰 컨텍스트, 뭐 퍼렌트 도큐먼트라고 하는데 이 파렌트 도큐먼트 리트리버 같은 걸 써서 좀 해결할 수 있다. 네. 그다음에 뭐 리트리버 같은 경우도 뭐 하이브리드 서치와 그다음에 이제 하이드라는 방법 뭐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드밴스드 레그라고 하면은 어 이 하이브리드 서치와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드밴스드 레그를 하면은 이 모식도처럼 이 쿼리 리라이팅과 어떤 하이브리드 서치와 그다음에 리랭킹까지 하는 구조를 어드밴스드 레그라고 많이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기법에도 다양한 기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나이브 레그 외에 다양한 기법들을 써서 예 어드밴스드 레그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프리트리버를 한 번 더 설명드리면은 이제 쿼리 라이트가 이제 쿼리를 이제 바꾸는 거죠. 좀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어떤 에이전트가 뭐 에이전트가 아니어도 뭐 LLM 파이프라인을 만들었는데 그 LLM 파이프라인의 목적이 어떤 사내 어떤 뭐 제조업이라고 하니까 사내 분량 문서 사내 분량 이제 분량들을 관리하는 문서들이 있을 텐데 그 문서들을 이제 다 임베딩을 해서 레그 파이프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질문할 때도 결국 그 레그 파이프라인의 목적은 사용자의 질문에 대해서 그
유사한 불량 문서를 받아 답변하는 건데, 뭐 누군가는 그냥 단어로만 땡땡땡 불량을 쓸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땡땡땡 불량이라고 입력하는 게 아니라 그 레그 파이프라인의 목적에 따라서 땡땡땡 불량에 대해서 뭐 어떻게 찾아줘라는 형태로 변환을 하도록 이 부분도 뭐 LLM을 통해서 페르소나를 준 다음에 질문 들어오면은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해라고 퀄 리라이트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자의 질문을 그 내가 만든 뭐 특정 레그 파이프라인에 따라서 그 쿼리의 의미를 보존하면서 실제로 그 내가 답변하길 원하고자 하는 그런 인스트럭션에 따라서 그 질문을 다 하는 것을 쿼리 리라이트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쿼리 익스펜션이라고 해서 뭐 이제 뭐 쿼리 자체도 조금 더 뭐 이거를 이제 혹은 뭐 쿼리 익스펜션이나 혹은 이제 멀티 쿼리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제 쿼리를 하나가 아니라 좀 다양한 표현으로 만들어서 뭐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질문에 따라서 좀 다르게, 그러니까 같은 의미지만 다른 표현으로 5개 예시를 들고 5개에 대해서 각각 다 이제 벡터 스토어에서 찾게 되면은 하나의 질문보다는 더 많은 그 문맥들이 있겠죠. 그럼 그 다 많은 문맥들을 통해서 LLM한테 좀 더 풍부한 콘텍스트를 전달할 수 있는 뭐 방법이 되겠습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쿼리의 구조나 형식을 변경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뭐 바꾸거나 아니면은 뭐 익스펜션 하거나 다 하는 것들을 풀 리트리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리트리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단순히 벡터 스토어 그냥 단순히 리트리버 바꾸는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컨텍스추얼 컴플렉 리트리버, 뭐 앙상블 리트리버, 이제 앙상블 리트리버가 이제 하이브 서치겠죠. 그리고 멀티콜 리트리버도 어떻게 보면 이 앞에 풀 리트리버가 좀 비슷한데요. 이제 알아서 이제 리트리버에서 다양한 질문을 이제 생성해주는 멀티콜 리트리버, 그리고 셀프 콜 리트리버 뭐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포스트 리트리버를 하면은 뭐 리랭커라고 해서 이제 아까 이제 뭐 그냥 일반적인 리트리버에서는 질문에 따른 어떤 콘텍스트들이 노이즈가 껴일 수 있는데 그 노이즈들을 좀 제거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좀 압축한다. 한 번 더 이제 문맥을 그러니까 좀 저희는 이제 결국엔 리트리버의 도큐먼트를 한 번 더 압축을 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문서, 그러니까 질문에 따라서 한번 랭킹을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문서들에 대한 랭킹을 매겨서 그 좀 더 우선순위가 높은 문서들을 남기는 것을 리랭커라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컨텍스트 리오더라 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LLM 같은 경우는 로스트 인 더 미들 형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문서의 중요에 따라서 조금 이제 문서들의 순위를 바꾼다라고 보는 기법들이 이제 포스트 리트리버리 되겠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이제 프리 리트리버, 그 리트리버의 다양한 기법들, 그냥 포스트 리트리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내가 원하는 목적에 맞게끔 조합해서 쓰는 게 어드밴스드 레그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목적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실험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돌아가서 내가 나이브 레그로 이런 한계에 따라서 어떤 기법을 쓸지, 그 기법들을 어떻게 조합할지를 직접 한 번씩 뭐 해보시는 게 되게 도움 많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법들 정리해봤는데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기법들이 있고, 뭐 이런 기법들의 아이디어와 뭐 이런 기법들이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는 한번 참고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멀티모달 레그라고 해서, 이제 멀티모달 레그는 이제 단순히 텍스트 기반뿐만 아니라 그냥 이미지의 표 오디오, 비디오, 뭐 다양한 모달리티, 다양한 데이터 형식을 뭐 통합적으로 검색하고 생성하는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뭐 멀티모달 레그도 뭐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멀티모달 임베딩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OCR 기반으로 다 그냥 뭐 PDF 안에서도 뭐 테이블과 이미지가 있을 텐데 그거를 이제 텍스트로 변환해 가지고 쓸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뭐 요새 저도 많이, 그러니까 뭐 엄청 많이까지는 아니지만 제 사내에서 멀티모달을 해야 되는 케이스들이 많아서 좀 써봤을 때 뭐 이러한 뭐 OCR 기법이나 멀티모달 임베딩을 쓰는 방법도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멀티모달 LLM을 써가지고 아예 멀티모달 LLM을 하나의 파서처럼 쓰는 것도 생각보다 성능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멀티모달 LLM 기반으로 결국에는 뭐 다양한 모달리티, 대표적으로 PDF를 얘기를 하면은 PDF 안에 있는 이미지와 테이블, 텍스트에 대해서 이제 멀티모달 LLM한테 이제 인스트럭션 주는 거죠. 너는 이제 주어진 데이터한테 뭐 파싱하는
이제 어시스턴트라고 하고 뭐 이미지는 어떻게 파싱을 해. 그리고 테이블은 어떻게 파싱해서 그 정보를 뽑아낼 수 있게끔 하면은 생각보다 꽤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멀티모달 LLM을 통해서도 이제 다양한 모달리티에서 이제 텍스트로 변환시킨 다음에 그리고 그 텍스트들을 다 레그를 이제 레그 파이프에 넣어 주게 되면은 이제 멀티모달 레그라고 할 수 있겠죠. 좀 시간상 5분 정도 남았는데요.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어드밴스드 레그 이후에는 이제 모듈라 레그라고 하는 이제 랭그,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제 랭체인 기반으로 구현이 되어 있을 텐데 이제 랭그래프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이제 모듈라 레그 혹은 뭐 워크 뭐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라는 이런 다양한 용어로 쓸 수 있는데요. 어드밴스드 레그의 조금 한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지금 요런 이러한 지금 다양한 기법을 쓴다라고 해도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단방이거든요. 즉 리트리버를 돼도 사실은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용자 지음에 따라서 뭐 내가 뭐 레그 파이프라인 어드밴스드 다양한 기법을 써서 뭐 잘 만들어서 생각이 들어도 사실은 성능이 안 나오는 케이스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다시 뒤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뒤로 돌아갈 수 있는 선택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질문 들어오면은 무조건 이 뭐 프리트리버, 리트리버, 포스트 리트리버를 통해서 사용 그 기정의된 프롬프트를 통해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구조인데요. 뭐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모듈라 레그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혹은 이제 뭐 모듈라 레그의 정의는 앞에 있는 이런 기법들을 하나하나 다 모듈 형태로 만들어서 좀 각각의 내가 하고 싶은 태스크에 따라서 모듈처럼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구조라 생각하면 되겠지만 저는 좀 더 말하고 싶은 게 이 랭그래프를 좀 써야 되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 한 번 더 단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체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면은 내가 아무리 어드밴스드 레그를 했어도 뭔가 리트리버를 잘못할 수도 있고 꼭 내가 어드밴스드 레그를 쓴다 기법을 쓴다 해도 무조건적으로 레그 성능이 나올 수 있다라는 좀 100%의 보장적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뭐 리트리버를 했는데 리트리버 되는 컨텍스트를 LLM 넣기 전에는 실제로 이 질문에 따라서 리트리버 된 결과가 '진짜 맞아?' 라고 하고 하는 이런 평가를 통해서 이 평가가 오케이면은 패스해서 LLM 들어가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이 질문을 재작성한 다음에 한 번 더 리트리버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걸 이제 뭐 지금 제가 모듈러 레그라고 표현을 했지만 좀 이런 랭그래프를 쓰는 거를 좀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써야 된다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앞에 설명드렸던 내용들은 이제 단다양이지만 이렇게 랭그래프 기반으로 그래프 형태로 레그를 구현을 하게 되면은 좀 양방향으로 내가 중간중간 과정에서 좀 되돌아갈 수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이 랭그래프 기반으로도 앞에 있던 네이브 라이브 레그나 어드밴스 레그들은 다양한 형태의 흐름이 가능하고요. 오히려 내가 좀 어떤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싶다 아니면 레그하는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즈음에 따라서 벡터 DB도 여러 개 둘 수도 있고 뭐 어떤 경우는 내가 문서만 갖고 있겠지만 뭐 웹서치와 같은 실시간 검색 기능도 넣고 싶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조금 더 다양한 내부 지식이나 외부 지식을 통합하고 싶다고 하면은 단순히 하나의 벡터 DB가 아닐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질문에 따라서 라우팅함으로써 쓸 수도 있는데 그런 구조를 좀 그래프 형식으로 질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워크플로우 형태로 구현하는 게 좀 더 레그의 성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용어들은 뭐 스테이트, 노드, 엣지, 컨디셔널 엣지로 구현되고 있고요. 랭그래프의 큰 특징은 이 스테이트들이 각 노드마다 연결 상태가 전이 된다고 하면 전달됩니다. 스테이트라고 하면은 현재 상태값을 저장해서 흔히 말하는 게 이런 지금 네모 박스나 이런 세모 박스들이 노드라고 하고요. 이 노드를 연결하는 게 엣지인데 그 노드들이 사실은 각각의 태스크 역할을 될 테고 그 태스크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엣지인데 그 엣지도 각각의 케이스에 따라서 분기칠 수도 있겠죠? 그럼 그런 거를 조건에 따라 분기출하는 거를 컨디셔널 엣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 형태로 구현을 하는 것들이 좀 레그 성능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이 들고 그렇게 실제 저희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레그, 그러니까 어드밴스 레그 포함해서도 기본 동작 방식은 그러니까 단단하게요. 그런데 이제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라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모듈러 레그라고 설명을 했지만 뭐 이런 에이전틱 레그,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를 하는 거는 결국 지음에 따라서 내가 이런 프로세스를 정의를 한 다음에 각각의 노드의 태스크를 정의해 주고 그 태스크들이 실제 각각의 노드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뭐 분기를 타는 이런 워크플로우를 말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단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좋은 점은 뭐 이제 제가 만약에 요새 이제 뭐 MCP, A2A 뭐 이런 개념들이 많은데 이런 파이프라인에다가 다양한 툴들을 붙일 수 있겠죠. 그럼 그런 툴들을 다 부출해서 뭐 그 툴이 뭐 리트리버블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뭐 웹 검색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작업을 하는 도구들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이런 에이전틱 워크플로우에서 붙이기가 편하다. 다만 이게 아무래도 일반적인 레그는 한 번 호출하는 데 비해서 좀 여러 번 호출을 해야 되고 그래서 조금 더 유지보수하기거나 좀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일반적인 레그보다는 어려운 단점이 있다. 다만 이런 좀 자율성을 부여하고 저희가 이제 단순 레그뿐만 아니라 요새 뭐 에이전트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에이전트 레그를 함에 있어서는 뭐 이런 랭그래프 기반의 형태로 구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일단 준비했던 내용이고 좀 시간상 좀 빠르게 설명을 했는데 이 내용은 제가 한 5분 뒤에 다시 그 코드에서 실습을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준비한 내용은 간단한 LLM 구조랑 그다음에 기본적인 레그, 그다음에 이제 멀티모달 레그, 그다음에 이제 에이전트 워크플로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좀 어드밴스드 레그 내용도 좀 넣고 싶었는데 좀 그 부분까지 다 테크닉을 다 실습을 하기에는 좀 시간이 촉박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이제 베이직한 내용들로만 구성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 실습은 오픈 AI 이제 챗GPT를 쓸 건데요. 이제 제가 일단 미리 다 실행을 시켜 놨고 그래서 챗GPT를 쓰려면은 기본적으로 API 키를 다 그 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API 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오픈 API 키를 이제 OS 인바론 환경에 넣어 주시거나 아니면 엔드 파일에다가 이 환경 소스로 넣어 주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설명드릴 거는 이제 간단한 LLM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LLM은 일단은 뭐 이 챗GPT를 쓰는 경우에는 뭐 챗 오픈 AI 말고도 이제 오픈 AI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요. 일단 저는 챗 오픈 AI라는 함수를 통해서 쓸 거고요. 만약에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어 따로 이제 이런 GPT 모델을 쓰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픈 소스 모델을 다 이제 GPU 서버에다 띄워 놓고 그러니까 대부분 허깅 페이스에서 받은 모델들이겠죠. 허깅 페이스에서 받은 오픈 소스 모델들을 통해서 다 LLM을 GPU 서버에 띄워 놓고 API처럼 쓰고 있습니다. 이어서 진행을 하면은 가장 간단한 구조입니다. 다음처럼 뭐 LLM을 호출하면 되겠죠. 그리고 LLM 뭐 챗 오픈 AI로 이제 LLM 불렀을 때 뭐 다양한 이제 이런 아규먼트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뭐 이런 아규먼트들을 일단 건드리지 않고 그래서 뭐 템퍼러처라고 하면은 크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게 0에 가까울수록 좀 이제 0에 가까울수록 혹은 1에 가까울수록 얘가 뭐 직관적으로 답변을 하냐, 좀 창의적인 답변을 하냐, 뭐 이런 답변 스타일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건데 여기서는 일단 템퍼러처를 0으로 하고 네, LLM을 그냥 세팅한 나머지 아규먼트들은 건드리지 않을 거고요. 가장 기본적인 호출은 이 프롬프트라고 하는 건데 이 시스템 메시지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그러니까 LLM 시스템에 전달하는 메시지라서 흔히 말하는 페르소나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이 LLM에 어떤 인스트럭션을 주는 메시지일 테고 이 휴먼 메시지에 어떤 사람의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유저 퀘스천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질문을 휴먼 메시지로 넣어 주고 그다음에 LLM한테 어떤 인스트럭션을 주는 것을 이제 시스템 메시지에 넣어서 어떤 이 LLM한테 페르소나를 부여해 주게 되고 이 LLM 같은 경우는 인보크 메소드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받아서 답변을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스폰스를 보면 실제로 내가 뭐 한국의 주요 관광지 설명해 줘 했을 때 이런 다음처럼 답변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보크 말고도 뭐 A 인보크 뭐 그다음에 배치 뭐 스트림 이런 다양한 메소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롬프트를 뭐 이제 이런 파이프라인 파이프 오퍼레이터로 체인을 할 수 있는데요. 이 프롬프트 같은 경우도 또 이 랭체인 안에 이제 프롬프트 템플릿을 함수를 통해서 이런 템플릿을 정의해 주고, 이때 뭐 이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이 컨트리라는 게 하나의 특정 변수가 될 테고, 이 템플릿을 이제 프롬프트 템플릿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 from 템플릿을 메소드에 넣어 주게 되고, 그럼 이 프롬프트와 이 파이프 오퍼레이터와 LLM 해 주면은 이 체인이라고 해서, 결국에는 이 체인 안에는 어떤 이 질문이라고 하면은 어떤 키워드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키워드가 프롬프트와 그다음에 LLM을 거쳐서 답변하는 구조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이제 한국이라고 그냥 하나의 키워드만 넣어 주면은 이미 프롬프트 템플릿에는 이제 어떤 특정 컨트리의 수는 어디인가요? 그러니까 즉 이 한국이라는 키워드가 이 템플릿 변수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럼 당연하게 이 프롬프트가 LLM에 들어감으로써 내가 따로 어떤 질문을 하지 않더라도 이 사전 정의된 템플릿 안에서 뭐 답변을 뭐 "한국의 수도는 서울입니다."라는 답변을 알 수 있겠죠. 그다음에 뭐 가장 많이 쓰는 형태인데요. 이 챗 프롬프트 템플릿이 약간 대화형 이제 어떤 프롬프트 템플릿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시스템, AI, 휴먼으로 좀 일반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시스템 메시지처럼 어떤 이 LLM한테 페르소나를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AI 응답 메시지와 그다음에 내가 할 유저 퀘스천을 이 사용자 입력 메시지로 넣고,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챗 템플릿을 다음처럼 정의를 했다고 하면은 그 안에 메시지를 포매팅하게 되는데, 이때 뭐 네임을 메타코드 챗봇, 그다음에 유저 인풋을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템플릿 안에는 "당신은 친절한 AI 어시스턴트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뭐 메타코드 챗봇입니다. 그다음에 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다음에 뭐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각각의 메시지가, 그러니까 지금 위에선 제가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정의했지만, 이 챗 프롬프트 템플릿 안에서는 내가 시스템, AI, 휴먼이라고 정하면은 그 각각의 템플릿 형태 안에서 시스템 메시지와 AI 메시지와 휴먼 메시지로 각 형태가 구별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간단한 이런 구조처럼 조금 더 내가 LLM을 통해서 좀 챗봇처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좀 이렇게 각각의 형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뭐 챗 프롬프트 템플릿, 뭐 시스템 메시지 프롬프트 템플릿, 휴먼 메시지, 그 메시지 플레이스홀더는 조금 뭐 시스템 메시지와 현재 사용자 입력 사이에 이전 대화의 기록을 좀 유연하게 넣을 수 있는 구조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형태가 조금 챗봇의 일반적인 간단한 포맷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전 대화를 뭐 휴먼 메시지와 AI 메시지를,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휴먼 메시지는 사용자의 입력 메시지인 거고, AI 메시지는 AI가 답변한 메시지라 보시면 될 거고요. 지금 계속 뭐가 아규먼트, 네. 그다음에 뭐 챗 프롬프트도 다음처럼 챗봇의 역할을 정의하는 시스템 메시지 프롬프트 템플릿과 그 안에 이 히스토리를 넣을 수 있는 뭐 메시지 플레이스홀더와 그다음에 현재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는 뭐 휴먼 메시지 프롬프트 템플릿을 넣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프롬프트 바이닝 된 거를 다음처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대화형 챗봇을 LLM을 통해서 만든다고 하면은 이런 챗 프롬프트 템플릿과 그다음에 어떤 시스템에 인스트럭션 하는 이런 시스템 메시지 프롬프트 템플릿, 그다음에 사용자가 이제 질문 넣을 수 있는 휴먼 메시지 프롬프트 템플릿과 그 중간중간에 그 이전 과거의 대화 이력이 필요하다면은 이런 챗 히스토리를 넣을 수 있는 메시지 플레이스 홀더로 템플릿을 구성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프롬프트 예시들은 뭐 다음처럼 뭐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인스트럭션이 사실 되게 중요하고, 좀 요런 인스트럭션들을 잘 쓰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많이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 LLM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프롬프트를 잘 써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역할을 좀 구조화해서 지침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 이런 것처럼 요약문을 작성하기 위한 프롬프트 정의가 예시가 있는데, 뭐 여기 밑에 사실 요약문이기 때문에 예시를 쓰긴 좀 어렵겠지만, 뭐 다 내가 어떤 QA를 원하는
프롬프트라고 하면은 어떤 퀘스천 앤서링에 대한 예시도 뭐 이런 식으로 뭐 example들을 뭐 넣어서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어떤 인스트럭션을 줄 때 뭐 다양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방식들이 있지만 그런 트릭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사람처럼 어떤 이제 정답을 잘했을 때에는 뭐 상을 주겠다, 뭐 답변을 잘 못할 때에는 페널티를 주겠다는 그런 내용을 쓸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뭐 질문에 대해서 좀 단계별로 생각을 해라. 뭐 스텝 바이 스텝, 뭐 think 스텝 바이 스텝 같은 이런 문구를 넣었을 때 뭐 답변이 좋아졌다라는 뭐 이런 결과도 있고, 그리고 뭐 프롬프트 같은 경우 가장 많이 쓰는 형태가 COT라 해서 뭐 체인 오브 소트라는 형태가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프롬프트에 대한 것도 다양한 형태들이 기법들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는 뭐 이런 프롬프트보다 조금 많이 쓰는 게 이제 아웃풋 파서인데, LLM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질문에 따라서 답변의 형태가 좀 다 다르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떤 특정 답변의 형태를 원한다고 하면은 아웃풋 파서를 다양하게 쓸 수 있고, 그 아웃풋 파서 종류가 되게 다양하게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일단 오늘 하나 설명드릴 거는 파이덴틱 아웃풋 파서라고 해서 아예 이 파이덴틱의 베이스 모델을 상속받고 뭐 그 안에 뭐 다양한 뭐 타이핑 안에 있는 뭐 리스트 옵션을 같은 함수를 써서 다음처럼 출력 스키마를 정의합니다. 즉, 나는 출력 형태를 뭐 타이틀, 데이트, 어텐디스, 키 디시전 등등을 해놓고 얘 형태는 뭐 스트링 리스트 형태고, 각각의 이 스키마들은 어떤 역할인지, 그러니까 회의 제목, 회의 날짜 이런 것들 디스크립션을 필드를 통해서 지정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이게 어떤 게 좋냐면은 제가 만약에 어떤 회의에서 정보를 추출하는 LLM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싶은데, 그냥 이제 LLM한테 그냥 회의록을 넣고 이거를 뭐 정보를 추출해줘 하면은 이게 돌릴 때마다 약간 형태가 다르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 뒤에 뭔가 형태를 동일하게 픽스해서 작업하고 싶다고 하면은 그 LLM의 답변 형태를 좀 제한니까 쉽게 말해서 포매팅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픽스한 형태로 포매팅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출력 스키마를 정의를 했고, 이거를 뭐 파이덴틱 아웃풋 파서에다 출력 스키마를 넣은 다음에 저희가 체이닝을 할 때는 아까는 프롬프트와 LLM만 했지만 그 뒤에 파서를 프롬프트를 해주면은 실제로 이런 체이닝 안에서 프롬프트 안에 뭐 프롬프트는 어떻게 되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출력 스키마 정해져 있고, 내가 만약에 뭐 이러한 내용을 넣고 이 체인 안에 인보크를 했다고 하면은 실제로 이 정보에 대해서 타이틀, 데이트, 어텐디스, 뭐 키 디시전 이런 내용들이 내가 정의한 출력 스키마에 따라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LLM의 형태를, 그러니까 LLM의 답변 형태를 내가 원하는 형태로 제한하고 싶으면은 이런 파서를 쓰면 좋고요. 그래서 이 파이렌틱 아웃풋 파서 말고도 뭐 콤마 세퍼레이티드 파서나 뭐 그냥 스트링 아웃 그 str 아웃풋 파서나 뭐 되게 다양한 형태의 파서 형태가 있습니다. 뭐 제이슨 파서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일반적으로 이 파이렌틱 아웃풋 파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것처럼 뭐 콤마 세퍼레이트 리스트 아웃풋 파서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뭐 언어 모델의 출력을 쉼표로 구동하는 거여서 이제 얘에 대해서 주제를 나열하는 것도 단순히 이제 LLM한테 뭐 대한민국 서울 관광 명소라는 것을 그냥 넣어버리면은 뭐 대한민국 서울 관광 명소는 뭐가 있고 어떤 특징에 따라 막 말할 텐데,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딱 내가 키워드만 뽑고 싶으면은 좀 컴마 세퍼레이티드 아웃풋 파서를 쓰는 게 좀 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뭐 리스폰스 스키마, 스트럭처드 아웃풋 파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형태들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제이슨 아웃풋 파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단순히 프롬프트로 그 LLM한테 어떤 인스트럭션을 주는 거 외에도 아웃풋 파서를 통해서 LLM의 출력 형태를 정의할 수 있고, 생각보다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프리 프로세싱입니다. 그래서 프리 프로세싱이라고 하면은 이제 벡터 스토어를 만들기 위해 전처리하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뭐 임베딩은 텍스트를 이제 고천을 변환하는 기술이고, 어
그래서 허깅 페이스 임베딩을 쓸 거면은 다음처럼 쓸 수 있어요. 다음처럼 아예 임베딩 모델을 다운받아 쓸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뭐 내가 오픈AI를 쓴다 하면은 이제 오픈AI 임베딩을 다음처럼 이렇게 불러 쓰면 됩니다. 그래서 허깅 페이스 저희 같은 경우도 허깅 페이스 임베딩 모델을 다 띄워 놓고 씁니다. 그래서 임베딩 모델을 다 띄워서 그러니까 서버에서 띄워서 그 임베딩 모델도 API 형태로 땡겨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임베딩은 뭐 내가 허깅 페이스에서 받아 쓰든지 아니면은 내가 그냥 뭐 API를 쓴다 쓸 수 있다면은 오픈AI 임베딩을 써서 사용하는 게 뭐 일반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로컬에서 하기 때문에 멀티링크 E5 스몰 썼지만 뭐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이 조금 리소스가 충분하다 하면은 E5 라지나 BGM BGE M3 뭐 이런 모델을 쓰는 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모델입니다. 네. 그다음 로더로 가면 로더 되게 종류가 많습니다. 일단 로더를 알기 전에 일단 도큐먼트라고 해서 이 랭체인 안에는 도큐먼트라는 객체가 있는데요. 그 객체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그 텍스트들이 있고 텍스트 컨텐트가 있고 이 메타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트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문서의 텍스트일 테고 메타데이터로 하면은 그 내가 만약에 PDF나 워드 문서라면은 그 워드의 뭐 페이지나 뭐 전체 페이지 수나 얘의 뭐 형태나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정해야 돼요. 제가 메타데이터를 어떻게 정의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뭐 문서의 소스든지 아니면은 페이지든지 어서가 누구이든지 뭐 문서가 작성된 날짜이든지 뭐 이런 정보들이 메타데이터를 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뭐 페이지 컨텐츠와 메타데이터를 통해서 도큐먼트 객체를 생성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페이지 컨텐츠와 메타데이터를 쓰면은 실제로 내가 객체를 만들고 그 객체 안에 내용과 메타데이터는 각각의 페이지 컨텐츠와 메타데이터라는 메소드로 접근할 수 있고요. 그 안에서 또 안에 메타데이터 안에서는 뭐 소스, 어서, 뭐 페이지 넘버 같은 것들 제가 뭐 딕셔너리 형태로 넣었다고 하면은 다음처럼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로더 종류 되게 많습니다. 앞에는 그래서 도큐먼트라는 객체였고 그럼 도큐먼트 객체는 다양한 로더마다 저 도큐먼트 객체를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PDF도 뭐 파이 PDF 로더, 뭐 파이 PDF 로더 되게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파이 MU PDF 로더, 그다음에 이제 시중에 이제 뭐 랭체인뿐만 아니라 아예 뭐 깃허브에 올라 있는 사람들이 따로 PDF 로더를 만든 것도 있는데 뭐 그런 부분도 쓸 수 있겠고요. 그래서 뭐 파이 PDF 로더, 뭐 CSV 로더, 언스트럭처 CSV 로더, 뭐 데이터 프레임 로더, 뭐 이름 되게 직관적이죠. 그래서 뭐 얘는 PDF 로딩 하는 애구나, 얘는 CSV 로딩 하는 애구나, 얘는 데이터 프레임 로딩 하는 거구나, 뭐 얘는 이제 텍스트구나, 얘는 경고구나, 제이슨이구나. 그래서 다 다양하게 있고요. 그래서 정말 간단해요. 그냥 내가 특정 경로의 문서에 있으면은 그 문서를 그냥 그대로 PDF로 예를 들면은 그 PDF 경로에 있는 것들을 넣어주고 파이 PDF 로더로 불러주면 돼요. 그래서 로더를 불러서 보면은 실제로 얘는 얘가 지금 뭐 5번째 있는 메타데이터를 보면은 얘가 어떤 메타데이터가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 메타데이터가 뭐 실제로 얘 이름과 총 페이지 수와 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페이지들 뭐 이런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플리터라고 하면은 이게 청킹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텍스트 문서나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긴 텍스트를 좀 관리하기 쉬운 청크를 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리커시브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를 많이 쓰긴 해요. 왜냐면 시멘틱 청커는 얘를 쓰기 위해서는 임베딩 모델이 필요해요. 왜냐면은 시멘틱 청커 같은 경우에는 문맥의 의미론적을 판단을 해서 그 의미론적에 따라 청킹을 하는 건데 당연하게도 문맥의 의미론적인 내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임베딩 모델이 필요하고 조금 리커시브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보다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뭐 이 일반적으로는 리커시브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 많이 쓰고 이때 중요한 게 두 개의 아규먼트를 좀 많이 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청크 사이즈가 있고 청크 오버랩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이제 청킹을 할 때 좀 문맥이 청크 사이즈에 따라서 고정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 텍스트는 잘릴 수도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문맥에 따라서. 네, 그런 경우는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단절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오버를 설정하면은 여기에는 청크 사이즈가 서로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250 잘라도 그 250 에서 50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뒤에도 그 앞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쪼끔은 중요한 의미나 문맥이 단절되는 걸 방지해서 쓸 수 있고요. 보통 일반적인 청크 사이즈의 한 10에서 20% 정도 쓰는데 뭐 이런 부분들은 자의적으로 쓰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청크 사이즈와 오버랩을 정의해 주고 리커시브 캐릭터 텍스트 스플릿을 불러준 다음에 내가 아까 로더를 통해서 로드를 하면은 그 도큐먼트를 그 텍스트 스플리터, 내가 정의한 텍스트 스플리터에 스플릿 도큐먼트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그냥 잘라주면 되고, 실제로 이렇게 돌려주게 되면은 각각 얼만큼 잘랐는지 볼 수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시메틱 청커 같은 경우에는 보신 것처럼 이 오픈AI 임베딩 모델, 임베딩 모델이 필요해서 다음처럼 임베딩 모델 쓰고, 쓰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각각 종류가 되게 많지만 이 종류마다 결국에는 이러한 도큐먼트라는 객체로 떨어지게 되고요. 도큐먼트라는 객체가 떨어지게 되고, 실제 뭐 이런 스플릿하는 함수들도 결국 쓰는 방식은 스플릿 도큐먼트 메소드라는 형태를 통해 씁니다. 네, 그래서 뭐 조금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함수를 만들어 보면은, 그래서 뭐 함수를 통해서 스플릿 도큐먼트를 하면은 뭐 다음 처음으로 뭐 청크가 얼만큼 됐는지, 각각 페이지별로 어떻게 됐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벡터 스토어. 벡터 스토어 같은 경우는 뭐 아까 이제 뭐 밀버스, 크로마, 파이스, 뭐 엘라스터치 다양하게 있는데요. 좀 로컬에서 쓰기 편하신 거는 이제 크로마랑 파이스가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크로마랑 파이스를 많이 편하실 것 같고, 근데 이제 파이스 같은 경우는 좀 인메모리 방식이라서 어 따로 벡터 스토어를 저장하지 않으면 휘발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스 같은 경우는 내가 그 벡터 스토어를 계속 쓰고 싶으시면은 저장을 무조건 해 주셔야 되는 거고. 네네. 그래서 그런 좀 특징이 있고, 일단 크로마와 파이스를 쓰는 방식도 똑같습니다. 앞에서 임베딩 모델 불러오고 로더 불러오고 그다음에 스플리트 했다면은, 그럼 이 독스 같은 경우는 로더를 통해서 지금 이제 청킹까지 된 건데요. 그 청킹된 문서들에 대해서 지금 간단하게 크로마를 설명드리면은, 그 from document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지금 이 문서도 들어왔고, 그다음에 당연하게도 벡터 스토어 만들 때는 임베딩 모델이 필요하니까 임베딩 모델 적용해 주고, 이제 내가 어디다가 저장을 할지 경로만 넣어 주면은 이 크로마 DB를 만들면 자동적으로 내가 만든 벡터 DB가 이 저장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장된 걸 볼 수 있고, 뭐 지금 제가 저장한 걸 바탕으로 시뮬레이트 서치를 통해서 보면은 뭐 이런 관련 내용이 다음에 어디 있는지 뭐 이렇게 지금 이 벡터DB 안에서 이제 저도 검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각각에는 이제 내가 뭐 색인된 문서들과 메타데이터와 문서들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각각이 색인된 벡터DB 안에서 어떠한 지금 문서들이 저장됐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만든 벡터DB가 있으면은 뭐 삭제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삭제를 할 때는 이런 문서 아이디들이 있으면은 그 문서 아이디별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메타데이터 기반으로도 문서를 제거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메타데이터라고 하면은 좀 편하게 아예 필터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필터 컨디션을 다음처럼 지금 뭐 요러한 필터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크로마DB의 연산자가 있는데, 이 연산자를 통해서 이 안에서 좀 쿼리 문처럼 인수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이 외열절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에 대한 어떤 필터링을 통해서 제거할 수 있다. 네. 또 그 문서를 내가 벡터DB를 만들어 놓고도 또 문서를 또 애드할 수도 있겠죠. 그럼 애드도 아까처럼 뭐 애드 도큐먼트라는 메소드가 있어서 도큐먼트 객체만 유지해 준다고 하면은 애드 메소드를 통해서 도큐먼트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도큐먼트 말고도 텍스트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밑에는 뭐 파이스인데, 파이스도 쓰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근데 다만 파이스 똑같이 도큐먼트 객체를 이런 식으로 정의한 다음에 뭐 from 도큐먼트로 만들어 주면 되는데, 다만 이제 아까는 내가 크로마 DB 같은 경우는 경로만 지정해 주면은 이제 내가 크로마 DB를 생성할 때 이제 자동 저장되는데, 이제 이 파이스 같은 경우는 이 세이브 로컬이라는 걸 통해서 꼭 내가 지정된 경로에 저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파이스도 그 위에 있는 크로마처럼 뭐 애드 도큐먼트, 애드 텍스트 다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유서도 검색되고 또 재고도 됩니다. 그래서 벡터 스토어들도 다 이제
좀 쓰는 방식이 표준화가 되어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겠죠. 벡터 DB마다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랭칭의 도큐먼트 객체를 따르고 그 안에서 뭐 add 도큐먼트, add 텍스트 뭐 이제 그 안에서 그다음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제거할 수 있게끔 이제 뭐 딜리트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뭐 그 안에 뭐 업소트 같은 메소드도 있고요. 그래서 각각 벡터 스토어마다 내가 문서들을 이제 임베딩 모드를 통해서 내가 문서를 로드를 하고 그다음에 청킹을 하고 간단하게 지금 임베딩 모델과 함께 내가 청킹된 문서들을 벡터 DB 만들어주고 그 벡터 DB 안에서 내가 뭐 문서를 제거하거나 추가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까지가 간단하게 프리 프로세싱이고요. 그럼 벡터 스토어 넘어가면은 그러면 이제 저희가 딱 여기까지 얘기를 했어요. 간단하게. 그럼 내가 지금 이제 텍스트 데이터랑 똑같아요. 텍스트 데이터도 텍스트 로더를 불러오고 문서를 분할을 하고 그 다음에 임베딩 모드를 통해서 똑같이 from document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DB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간단한 벡터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as retriever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벡터 스토어 객체를 리트리버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리트리버 안에는 다양한 매개변 수가 있고요. 그 안에는 이제 뭐 검색 유형, 시뮬러리티로 할 거냐, MMR 방식으로 할 거냐, 스레스홀드로 할 거냐고 이때 좀 많이 그냥 기본적인 값은 이 반환할 문서의 수, 그 다음에 전달할 문서 수. 근데 일반적으로 MMR 방식을 좀 많이 쓴다 정도까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뮬러리티 스코어 스레스홀드는 이 스레스홀드 값을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앞에 아까 이제 이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스레스홀드가 너무 높으면은 아예 문서를 검색했었을 때 반환이 안 될 수 있다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리트리버 만드는 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as 리트리버 쓰면 끝나요. 그래서 DB 내가 만들어 놓고 as 리트리버 쓰면은 얘가 리트리버 형태가 나와요. 그리고 이 안에도 인보크 메소드가 이제 리트리버로 관련 문서를 검색칸에 쓰는 거고 그래서 뭐 AI 트렌드에 대해 알려줘 치면은 실제로 내가 인덱싱한 문서에 대해서 그 각각의 문서들이 어떤 게 있는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뮬러리티는 가장 디폴트인데 벡터 유사도만으로 검색하는 거고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MMR 방식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일반적인 시뮬러리티 방식보다는 유사도와 좀 다양한 문서들의 주제를 반영한다. 그래서 결과의 다양성 높이는 특징이 있고 시뮬러리티 스코어는 아예 스코어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진짜 스레스홀드 값을 높여버리면은 아예 검색이 안 돼요. 진짜 0.85만 해도 가끔씩은 문서가 반환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이 fetch k가 실제로 내가 이제 얼마만큼의 문서를 넣을 거냐 알고리즘에 그다음에 실제로는 몇 개의 문서를 반환할 거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무조건 이 MMM 방식은 3개가 반환되는데 시뮬러리티 스코어 스레스홀드는 내가 한 질문에 따라서 0.8로 설정해 보면은 답변이 몇 개 나올지 몰라요. 그냥 0.8가 넘으면은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개수 조절을 안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되게 벡터 쓰는 건 간단하고요. 그래서 좀 여기 이렇게만 쓰면 사실 여기서 레그를 딱 쓰는 게 가장 간단한 레그 파이프라인이어서 잠시만 제가 여기서 추가로 레그 베이직까지 하나 그냥 보여드리면은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그냥 우리가 생각한 라이브 레그가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문서를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파이 PDF로 썼지만 그 파이 PDF 로더 말고도 뭐 파이 MU PDF 로더 뭐 PDF 플럼 로더 되게 로더 형식은 많거든요. PDF를 불러오는 거에 대해서는요. 아니면은 그냥 내가 뭐 좀 시중에 사람들이 그냥 깃허브에 올려놓은 걸 쓰겠다 하면 그런 걸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PDF를 로드한 다음에 문서를 분할해서 임베딩 불러와서 벡터 스토어를 뭐 파이스든 크로마를 만들든지 벡터 스토어를 만들고 그다음에 검색키 한번 생성해서 내가 이런 프롬프트를 생성한 다음에 그런 프롬프트를 체잉을 하겠죠. 그래서 이 체잉의 목적은 리트리버와 질문을 넣고 이때 질문에 따라서 리트리버에서 컨텍스트가 검색이 되면은 그 컨텍스트가 여기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용자의 질문은 퀘스천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 답변도 스트링 아웃 파서로 파서의 형태까지 지정을 해줬어요. 그러면은 이 체인 자체는 사용자의 질문에 대해서 리트리버 되고 그 리트리버의 컨텍스트와 질문이
이 프롬프트 템플릿 들어오게 되고 이게 LLM에 들어와서 답변을 하는데 답변되는 형태도 스트링 형태로 답변을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체이닝을 해서 인복을 해주면은 간단하게 얘가 그 인덱싱된, 그러니까 이제 리트리버를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유사한 컨텍스트를 갖고 오고 그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답변해 주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좀 프롬프트를 조금 형태를 바꾸면은, 네. 근데 이제 내가 좀 체이닝 하기가 뭐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요 체이닝을 이렇게 안 해도 되고 질문에 대해서 쿼리에 넣고 쿼리를 컨텍스트에 그냥 넣 컨텍스트 사주 컨텍스트라고 그냥 써주고 이제 파이썬의 f 스트링을 통해서 그냥 내가 이제 프롬프트 템플릿이 아니라 다음처럼 f 스트링을 통해서 그냥 프롬프트를 넣어주고 이 프롬프트를 직접 LLM에 넣어줘도 답변 똑같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 쓰는 거는 좀 각자 편하신 형태로 내가 이런 프롬프트 템플릿을 다 어떻게 뭐랄까요?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체이닝을 해도 되는 거고 나는 그냥 이런 식으로 내가 따로따로 하나씩 분해해서 그냥 이제 아예 이 프롬프트를 f스트링으로 형태를 포매팅한 다음에 이 자체를 그냥 LLM에 넣어도 답변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잠시만요. 앞에 거 좀 지우고. 네. 그래서 사실은 어드밴스드 레그라고 하면은 뭐 요런 테크닉들이 있어요. 제가 좀 정리를 했던 건데 아니야. 사실 요거는 좀 이 문서는 랭체인에 아예 이제 레그 스크래치라고 해서 좀 저도 참고를 많이 했던 건데 그냥 기본적인 레그 기법들이 있고 뭐 다양하게 저 같은 경우에도 리트리버도 뭐 다양하게 정리를 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 사실상 시간상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간략하게 빠르게 적어 넘어가면은 좀 내용이 되게 많죠. 그냥 단순히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앞에 했던 레그 체인 하는 게 아니라 하이브리 서치라고 해서 이런 앙상블 리트리버를 쓸 수 있는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멀티 쿼리라고 해서 이제 하나의 쿼리가 아니라 결국에는 LLM을 통해서 그 LLM한테 아예 질문을 여러 개 생성하게 한 다음에 그러면 질문을 여러 개 만든 다음에 그 질문에 따라서 여러 번 리트리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식이 그냥 이제 이런 식으로 멀티 쿼리를 하는 거냐 아니면은 이제 뭐 레그 퓨전이라는 기법을 좀 더 쓸 거냐 다양한 기법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이제 디컴포지션이라고 해서 조금 다른데 예를 들어서 질문 같은 경우에는 그 질문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질문처럼 보이지만 좀 이제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연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어떤 어떻게 말하면 복합 질의 같은 게 있겠죠? 그럼 복합 질의를 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분해를 한 다음에 그 분해에 대해서 각각 답변을 하는 이런 디컴포지션을 할 수 있는 테크닉도 있을 테고 지금은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에 있는 쿼리 트랜스포메이션이고 또 하이드라고 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질문을 그냥 아예 LLM한테 문서를 생성해. 너가 질문에 따라서 답변할 수 있는 생성해서 아예 도큐먼트와 도큐먼트의 관계로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이 하이드라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약간 얘의 목적은 그냥 쿼리와 문서보다는 문서와 문서가 더 잘 맞지 않겠냐라는 좀 개념입니다. 뭐 그다음에는 라우팅이라고 해서 이제 사실 이제 DB를 하나만 만들지 않고 다양한 DB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쿼리를 라우팅하는 기법들도 있고 그다음에 리랭킹하는 방법들도 있고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기법도 되게 다양하고요. 그래서 모듈러 레그라고 하면은 이게 이런 기법들을 하나하나 모듈로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듈로 만들어서 쓰는 거를 좀 모듈러 레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시간상 좀 간단하게 다양한 기법들이 있어서 좀 실제 랭체인 도큐먼트의 문서를 좀 참고해 보시면 저도 사실 그 내용들을 보고 참고를 뭐 작성했던 거라 그래서 뭐 쿼리 이제 트랜슬레이션이나 라우팅이나 뭐 리트리버한테 리랭킹 하는 거나 그리고 뭐 인덱싱 하는 방법들 뭐 이런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으로는 벌써 40 분이라 네 시간이 너무 지나서 멀티 쿼리인데요. 멀티 오널 레그인데요. 멀티 오널 레그 같은 경우도 제가 설명드리고 싶었던 거는 GPT-4 같은 경우는 이 비전이 돼요. 근데 저희가 PDF를 그냥 PDF 로더로만 했지만 그 PDF 안에 텍스트만 있는 경우가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PDF를 하면은 그 안에 이미지 테이블이 많은데 어 일반적인 PDF 로더로는
이미지들의 정보를 잘 갖고 오기 어려워요.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아예 PDF를 이미지로 바꾼 다음에 그 이미지를 베이스 64로 인코딩해서, 그러니까 지금 PDF를 이미지로 바꾸는 코드예요. 그래서 PDF를 이미지로 바꿔버린 다음에 각각의 PDF들을 이미지로 바꾼 후에 베이스 64로 인코딩해요. 이 베이스 64로 인코딩을 해야 이제 LLM에 넣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LLM한테 넣어서 그 이미지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만약에 뭐 테이블이나 다른 뭐 다이어그램 있으면은 텍스트 설명을 해라라고 아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런 코드를 아예 만들어서 아예 진짜 캡셔닝을 하게끔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텍스트 안에 컨텍스트와 이미지를 분석해서 질문을 자세하게 해라라고 아예 프롬프트를 줘버리고, 각각의 이미지별로 이제, 그러니까 각각의 PDF도 그러니까 PDF들도 여러 페이지가 있으면은 그 페이지별로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이미지별로 인코딩을 해서 그 이미지에 대해서 아예 그 멀티모달 LLM한테 아예 그 이미지건 텍스트건 잘 데이터를 추출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페이지별로 다 캡셔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이런 이미지들을 다 PDF들을 다 아예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은 시간상 좀 빨리 넘어가지만 간단하게 멀티모달 렉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되게 필 이미지라는 형태로 바꾼 다음에, 그 이미지를 필로 이미지로 변환한 다음에 그다음에 지금 안에 이 베이스 64로 인코딩을 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인코딩을 하고 그 PDF를 뭐 저장을 할 수도 있고, 뭐 이제 편의에 따라 저장을 한 다음에 그 저장된 이미지가 있고, 그 이미지들을 베이스 64를 바꾼 다음에 그 베이스 64에 대해서 LLM한테 아예 지금 이미지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뭐 다른 뭐 이미지나 테이블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정보 추출을 위해서 텍스트로 잘 파싱을 해라. 요게 조금 더 아예 인스트럭션을 "너는 파싱 전문가야."라고 하고, 이미지가 있으면은 어떻게 파싱을 해. 만약에 뭐 PDF만 특징이겠지만 뭐 차트들 있으면은 뭐 숫자나 차트 내용을 텍스트로 전문적으로 뭐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줘. 뭐 이런 식으로 쓰면은 그 이미지나 테이블 정보들을 텍스트로 되게 잘 풀어 설명을 해요, GPT-4 정도의 모델이라고 하면요. 예,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아예 PDF의 페이지를 이미지로 변환한 다음에 그런 식으로 그 안에 있는 텍스트나 이미지 정보들을 다 파싱해서 쓸 수 있겠고, 그럼 파싱된 정보에 따라서 뭔가 이제 벡터 DB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멀티모달 LLM을 할 수 있다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방식 말고도 아예 멀티모달 임베딩을 쓰거나 아예 이제 그 좀 상용 파서들을 써서 잘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사용 파서를 쓰기 어렵다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멀티모달 LLM을 가지고 다음처럼 파싱해서 쓰는 것들도 좀 많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으로는 이제 랭그래프인데요. 그래서 랭그래프라고 하면 이제 에이전틱 워크플로우하고, 제가 이제 뭐 상태, 노드, 엣지, 조건부 엣지를 설명 썼고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랭그래프라고 하면은 이 안에 스테이트 그래프와 스타트 엔드, 그 안에 뭐 애드 메시지를 쓰는데, 이때 스테이트를 다음처럼 클래스를 정의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타입 딕트를 상속받고, 뭐 이제 뭐 베이스 모델에 상속받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뭐 타입 딕트를 써서 그 안에 메시지들에 대해서 안에 이 애드 메시지를 함수를 통해서 꼭 그 상태들이 이제 이어서 나갈 수 있도록 해 줘서 내가 이제 원하는 형태의 스테이트를 다음처럼 쓰면 되고요. 뭐 이 안에 내가 꼭 메시지뿐만 아니라 각각의 노드 안에 정보들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 스테이트의 안에 있는 어떤 이런 스키마들을 더 다양하게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간단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메시지라고 해서 어떤 이제 스테이트 안에 노드 안에서 메시지만 왔다 갔다 한다라고 그냥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정의해 주고, 노드를 정의할 때 일단 LLM 호출하고 나서 이 챗봇이라고 만드는데, 이 챗봇 노드는 간단하게 스테이트 안에 이 메시지가 오면은 그 메시지를 LLM한테 넣어서 이제 인보크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변 받는 거고, 그러면은 내가 이런 식으로 노드를 하나 정의하고 나면은 그다음에 그래프를 만들려는데, 그래프를 만들 땐 첫 번째로는 첫 번째 그래프를 이제 생성을 해 주고, 그 안에 노드들을 만들고, 제가 만든 노드는 챗봇이랑 있으면은 그 챗봇 노드를 만들고, 그럼 챗봇 노드가 하나 만들어지면은 스타트와 엔드로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과 끝을
엣지를 연결해 주고 마지막에 컴파일 해 주면은 그래프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간단한 그냥 LLM, 그냥 저희가 이제 흔히 말했던 뭐 나이브 레그도 아니고 LLM한테 그냥 질문 답변하는 구조인데, 그거를 저희가 그냥 단순히 프롬프트 기반을 하는 것보다도 이런 식으로 랭그래프 형태로도 충분히 구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똑같이 뭐 서울의 유명한 관광지 탑5를 해줘 하고 이 그래프한테 스트리밍이라고 해서 이제 단순히 인보크로, 그러니까 인보크와 스트리밍 차이는, 인보크는 질문에 따라서 답변을 한 번에 보여주는 건데 스트리밍 같은 거는 이제 그 답변 과정이 이렇게 한 번에 보여줘요. 그래서 뭐 스트림을 하던 인보크를 하던 결국 답변을 보게 되면은 뭐 다음처럼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비주얼라이즈 해 보면은 다음처럼 스타트, 그다음에 챗봇, 엔드로 끝나는 이러한 그래프 형태의 구조임을 알 수 있고, 뭐 이거를 이제 뭐 머메이드라고 하는 이 사이트에서 그래프 안에 이런 매수를 써서 이 내용들을 이 멀메이드 라이브에 치면은 똑같이 이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빠르게 설명했지만 이런 그래프 구조를 할 수 있는 게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라고 하고요. 조금은 이거를 자세히 설명하면은, 네, 그래서 상태정의, 노도정의, 라우터정의 그래프는 있지만 얘를 조금 더 자세하게 쓰면은 이런처럼 방금은 위에는 메시지가 없지만 왜 내가 레그를 만다 하면은 메시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이 스테이트 정의해야 돼. 퀘스천, 컨텍스트, 앤서, 뭐 툴, 코스, 라우팅, 그 다음에 뭐 답변 생성 시도,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넣어주고 똑같이 이제 리트리버를 다음처럼 인베딩, 뭐 크로마DB 만들어서 리트리 만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 리트리버 도큐먼트 하는 거를 지금 이 랭체인 안에는 이 툴 데코레이터를 쓸 수 있거든요. 그럼 이 함수를 그냥 이제 단순히 펑션이 아니라 그 LLM에 쓸 수 있는 툴처럼 쓸 수 있는 건데, 그럼 얘는 말 그대로 그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문서 기반으로 즈음에 따라서 리트리버를 하는 툴이에요. 그럼 이 툴을 LLM과 바인딩을 해줄 수 있습니다. 다음처럼. 그리고 뭐 그 안에 이제 뭐 generate or call tools라고 해서, 또 중요한 거는 이 스테이트들이 다 제가 선언한 이 스테이트 스키마들과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제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스테이트 상속받아서 스테이트 퀘스천 컨텍스트, 지금 퀘스천과 컨텍스트가 있죠? 그러니까 컨텍스트가 있으면은 컨텍스트를 바탕으로 답변을 하게끔 하는 형태인 거고, 만약 컨텍스트가 없으면은, 즉 리트리벌 된 게 없으면은 아까 제가 이 리트리벌 툴을 만들었죠? 이 리트리벌 툴을 호출해서 리트리벌 할 수 있게끔 요렇게 어떤 지금 컨텍스트가 있고 있는 것과 없는 것과의 분기를 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각각의 도구를 어떻게 실행할지는 다음처럼 이제 뭐 이런 펑션을 만들어서 지금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하나하나 좀 설명드릴 시간이 좀 촉박해서 지금 이거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지금 얘의 목적은 리트리버를 함과 동시에 그 다음에 한 번 더 얘가 컨텍스트가 부족한지 아닌지를 라우팅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테이트 똑같아요. 스테이트 객체를 상용해주고 노드를 만들어준 다음에 이제 시작점을 통해서 라우팅을 통해주고 엣지들을 연결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구조가, 아이고, 실제로는 제가 중간에 실행시켜서 제가 없는 건데, 실제로는 요런 좀 복잡한 구조지만 시작되고 나서 질문에 따라서 얘가 그냥 아까 리트리버 2를 호출할 건지, 그래서 그 호출을 내고 났으면은 걔가 실제로 정답이 충분한지, 그래서 그게 성공했으면은 답변이 생성해서 끝나는 거고, 아니면 불충분하면은 다시 이걸 리트리버를 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는, 좀 요런 복잡한 구조처럼 보이지만 이런 식으로 레그를 만들 때도 그냥 하나의 단방향 레그가 아니라, 어 지금 간단히 있지만 지금 뭐 이런 제가 툴 펑션들과 각각의 노드를 만들어서 실제로 얘가 진짜로 네가 LLM을 통해서 그 리트리버를 통해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한번, 그러니까 컨텍스트가 있으면은 패스해서 얘가 검증을 하는 거고, 아니 그래서 검증을 통해서 통과하든지 아니면 페일하든지 뭐 이런 구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이전틱한 워크플로우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한 방향이 아니라 내가 한 다양하게 좀 프로세스를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한 예시로 보면은, 만약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구글 뉴스를 간단히 검색하는 내용과 그래서
이 코드도 그냥 간단하게 구글 뉴스를 검색하는 그냥 클래스인데요. 이 클래스를 똑같이 툴로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벡터 스토어를 다음처럼 만든 다음에 그 벡터 스토어를 이 안에는 뭐 create retrieval tool이라고 있는데 이 리트리버 하는 도구를 하나 이 create retrieval tool이라는 펑션을 통해서 만들어 주고 이 위에 있는 외부 소스 그러니까 지금 얘의 목적은 외부 데이터와 내부 데이터를 가지고 외부 소스인지 내부 소스인지 툴을 두 개를 만든 다음에 그 안에서 LLM을 다음처럼 정의를 해 주고 그 안에 만약에 목적을 만약에 PDF 서치가 필요하면은 리트리버 갖고 오고 아니면 PDF 정보를 알 수 없으면은 "뉴스 검색 갖고 와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create tool calling agent라는 또 리트리버 함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쓰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랭그래프로만 써서 그러니까 랭그래프로 내가 하나 노드를 구현해도 되는 거지만 랭체인 안에 있는 뭐 create tool calling agent와 agent executor를 가지고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시는 다시 설명드리면은 아까는 좀 랭그래프 기반으로 설명드렸지만 지금은 이제 랭체인 안에서 이제 에이전트 익스큐터와 크리에이트 툴 콜링 에이전트를 만드는 거 통해서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에이전트 익스큐터 안에서 실제 이 에이전트라고 하는 이 크리에이트 툴 콜링 에이전트에 지금 LLM과 LLM 안에 툴들과 이 프롬프트가 들어갔죠? 그럼 얘를 통해서 지금 다음처럼 간단한 에이전트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에이전트를 만들었을 때 그럼 이게 왜 에이전트 렉이라고 좀 할 수 있냐면은 사용자의 질문에 따라서 이런 내용이 에이전트 자체적으로 또 만약에 우리가 리트리버를 하나 만든다고 하면은 그 질문을 리트리버와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질문이어도 어쨌든 리트리버를 내가 만든 리트리버를 통해서 답변을 할 텐데 지금 이 에이전트는 얘의 목적이 뭐죠? 일단은 PDF에서 찾는데 만약에 PDF에서 못 찾으면은 웹 검색 갖고 오라는데 지금 제가 실제로 이 PDF 같은 게 실제로 이게 그런 한국 연구기관에서 이제 AI 산업 동향에 대해서 설명한 리포트예요. 그런데 이 질문은 사실 저 리포트에 해당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질문도 이 에이전트는 판단을 해서 다음처럼 뉴스 기반 답변을 한 거고 만약에 내가 뭐 PDF 기반 질문을 하면은 자체적으로 이제 PDF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 산업 동향 안에서 답변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만약에 이 질문 자체에서 뭐 PDF에서 찾아 아니라 뭐 아니면 뭐 어떤 뉴스를 찾아라고 그러니까 어떤 툴을 가져오라고 지정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툴들은 다음처럼 다음처럼 이제 내가 어떤 툴을 쓸지만 구성을 해 놓은 거고 그 툴들을 이 create retrieval 툴과 그다음에 create tool calling agent에 실제 결국엔 이 에이전트가 해야 되는 프롬프트를 적어 놓고 그 안에 툴들과 LLM을 넣어 줬을 뿐인데 그 질문에 따라서 좀 내가 어떤 툴을 호출하라고 지정하지 않았음에도 질문에 따라서 뉴스 기반의 답변을 하거나 그다음에 문서 기반의 답변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구조도 앞에 있던 랭그래프로 다 구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내용들을 지금 이 create tool calling agent로 그냥 하나에 한두 쓰는 게 아니라 각각의 노드로 다 만들어서 그 노드에 따라서 실행이 되도록 만들 수 있겠죠. 일단은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는 좀 많지만 시간이 촉박해서 좀 되게 빠르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도 그러니까 에이전트 렉을 만들 때 랭체인 기반으로 이런 식으로 뭐 크리에이트 툴 콜링 에이전트와 에이전트 익스큐터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툴 그냥 잠시만요. 그다음에 툴 데코레이터를 통해서 다음처럼 뭐 내가 따로 커스텀한 툴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리트리버에 해당하는 툴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리트리버에 대한 툴을 만들어서 일반적으로 뭐 외부 소스와 내부 소스를 결합한 아주 간단한 형태의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리에이트 툴 콜링 에이전트와 에이전트 익스큐터를 통해서 만든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요런 하나의 함수 쓰는 구조보다는
직접 워크플로우를 만드는 형태로 쓰는 게 좀 더 내가 이렇게 자세하게 좀 코드를 하나하나 만들어서 좀 핸들링하기 편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원래는 작년까지는 이런 형태로 에이전트 레그를 만들다가 좀 올해부터는 좀 랭그래프 기반으로 다 에이전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가서 지금 실습 같은 경우도 좀 굉장히 제가 좀 말을 빠르게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지금 이런 건 되게 간단히 예제고, 이미 랭체인이나 랭그래프 기반으로 에이전트까지 아니어도 좀 레그를 하는 기법들은 이미 다양하게 좀 많이 관심 갖고 찾아보시면 찾아볼 수 있고, 어 저는 그래서 간단하게 베이직 레그나 간단한 레그 테크닉이나 멀티플 레그, 에이전트 워크플로우 정말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이런 내용들을 결국 결과적으로는 이런 에이전틱한 워크플로우 형태로 구현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